딸 사돈댁 저녁 초대 시골에서 올라온 나는 사돈댁이 시골부는 이런 집 처음이죠 라는 말에 나는 마음속에 불덩이가 남았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에게 행운을 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불빛이 유리창에 비치던 저녁. 나는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스테인리스 벽면에 비친 내 모습이 어쩐지 어색했다. 사돈집 초대가 뭐 대단한 일이라고 중얼거리며 바구니를 꼭 끌어안았다. 28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내 차림새를 확인했다. 시장에서 산 검은색 블라우스, 몇 년째 메고 다니는 가죽 핸드백. 괜찮은 건가? 아니, 괜찮아야 한다. 손주를 보러 가는 건데 뭐가 그리 대수랴. 문이 열리자 향초 냄새가 먼저 밀려왔다. 그 달콤하면서도 인위적인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고 벽면엔 큼직한 액자와 외국에서 사온 듯한 접시들이 디스플레이처럼 걸려 있었다. 내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아이고, 어머니야, 아니 사돈어른 오셨어요. 윤미라가 현관에서 나를 맞았다. 그 억지스러운 웃음이 눈에 띄었지만 나는 모르는 척했다. 딸 수진과 사위 도연이 분주히 접시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모습이 보였다. 뭔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어수선함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진이 다가와 인사했다. 내 딸이지만 어쩐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손주가 거실 러그 위에서 장난감을 굴리며 할미 하고 달려와 내게 안겼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어색함이 사라졌다.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 손주 참 기특하네. 할미 보고 싶었지? 응. 할미, 우리 집 예쁘지? 손주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럼 정말 예쁘구나.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아이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식탁으로 안내받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스테이크와 샐러드, 작고 반짝이는 포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평소 내가 차리던 밥상과는 사뭇 달랐다. 나는 자리에 앉기 전 습관처럼 손을 닦을 휴지를 찾다가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린넨 냅킨을 보고 멈칫했다. 이걸로 손을 닦아도 되나? 내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순간 미라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 시선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68년을 살아온 내가 모를 리 없었다. 아, 그건 무릎에 올리는 거예요. 여기선 그렇게 해요. 미라의 말에는 가르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여기선 그렇게 해요라는 말이 특히 귀에 걸렸다. 여기는 어디고 나는 어디서 온 사람인가? 식사가 시작됐다. 미라는 와인을 따르며 가볍게 웃었다. 사돈어른, 시골에서 오래 사셨다면서요? 이런 집은 처음이시죠?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식탁 주변이 조용해졌다. 수진이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도연은 헛기침을 했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살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요. 나는 흙냄새 맡고 살아서 집이란 게 바람 안 새고 밥해 먹으면 그만이지. 내 대답에 어딘가에서 킬킬거리며 웃는 소리가 났다. 미라의 친구라는 여인이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내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요즘은 시골도 다 아파트라던데 역시 강남은 다르죠? 그 여인이 덧붙였다.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싫어져요. 공기부터 다르거든요. 공기부터 다르다고?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를 걸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메말라가고 있었다. 이 집의 공기는 정말 다른 걸까?
아니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걸까? 할미, 이거 맛있어. 손주가 소리치며 샐러드를 내게 건넸다. 그제야 나는 젓가락을 들어 한 점 집었다. 씹히는 상추는 신선했지만 목이 자꾸만 말랐다. 이상했다. 집에서 기른 상추보다 훨씬 부드럽고 깨끗한데 왜 삼키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디저트가 나왔을 때였다. 미라가 내 손목 시계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어머, 아직도 이런 시계 차세요? 빈티지 감성이네요. 그 부드러운 어조 뒤에 숨은 날카로움을 느꼈다. 칼끝처럼 얄팍한 기분이 목덜미를 스쳤다. 이 시계는 남편이 결혼 20주년에 사준 것이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30년 넘게 내 손목을 지켜온 소중한 물건이었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시간은 어디서 보든 똑같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정말 똑같을까? 이 집의 시간과 내가 살아온 시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나는 내 얼굴을 스쳐보았다. 화장기 없는 볼, 오래된 가방 끈, 손등의 굳은 살들이 거울 속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이런 집은 처음이시죠? 그 한마디가 계속 내 귓속을 긁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을 때 밖에서는 젖은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내 뺨을 스치며 무언가를 씻어내려는 듯했다. 처음이지, 그렇지 그런데, 그래서 뭐 어쨌다고. 나는 중얼거리며 걸었다. 강남의 밤거리는 여전히 환했지만 내가 돌아갈 곳은 이곳이 아니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오늘 밤 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손주의 웃음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밤, 나는 잠옷 위에 낡은 카디건을 걸친 채 부엌등만 켜놓고 앉아 있었다. 가스불 위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벽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방을 쪼갰다. 똑똑똑. 그 소리가 오늘 밤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처음이시죠? 미라의 그 한마디가 수십 번 되감기처럼 내 머릿속에서 재생됐다. 아무리 지우려 해도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처음이시죠, 처음이시죠. 마치 나를 다른 세계 사람으로 규정하는 선고문 같았다. 나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향 들판을 떠올렸다. 이른 새벽, 소여물 냄새와 설이 내린 밭. 그때가 그리웠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이 둘을 혼자 키우며 장날이면 새벽 버스에 올라 팔아치우던 나물꾸러미들. 겨울이면 손가락 끝이 터져 피가 맺히던 날들도 있었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 특히 기억나는 건 수진이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이었다. 학부모 상담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 교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수진이 내게 달려와 엄마 냄새 좋다며 매달리던 그 따뜻한 온기. 그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흙냄새, 나물 냄새가 밴 내 몸을 아이는 사랑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그저 시골에서 온 사람, 처음 와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나는 내가 작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정말 그랬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당당하게 살아왔다. 내 방식대로, 내 속도대로. 하지만 오늘 저녁 미라와 그 친구들의 낯선 문법으로 설명된 자금이 내 어깨를 눌렀다. 나는 일어나서 책상 서랍을 열었다. 여권, 등기권리증, 복사본, 오래된 보증금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수진과 도연이 결혼할 때 마련해준 그 집의 서류들이었다. 그때가 떠올랐다. 분양권을 어렵사리 잡기 위해 얼마나 동분서주했던가.
세상 물정 모르는 딸내미가 전세 사기라도 당할까봐 온갖 서류를 꼼꼼히 살피고 모든 권리는 내 이름으로 두었다. 사돈댁과 합의해서 살던 대로 살라며 맡긴 그 집이었다. 그때 미라는 늘 서류는 복잡하면 머리 아파요. 그냥 현관에 제 이름표만 붙일게요. 라며 웃었었다. 나는 그 웃음이 고마운 줄 알았다. 복잡한 일은 내가 처리하고 젊은 사람들은 편하게 살라는 뜻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웃음의 결이 오늘 밤 완전히 다른 얼굴로 바뀌어 떠올랐다. 혹시 그때부터 나를 우습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어차피 시골 사람이니까 복잡한 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며 웃었던 건 아닐까? 나는 차를 한 모금 더 삼켰다. 목구멍이 쓰렸다. 사람은 말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해. 그 말을 아이들한테 수도 없이 했는데 정작 내가 쓰러질 줄은 몰랐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후 처음이었다.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수진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할까? 내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처음 온 사람 취급했다고? 그냥 있자. 손주 생각하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가슴 어딘가 평생 쌓아 올린 돌담의 한가운데가 쿵 하고 무너진 듯 허전했다. 자존심이라는 게 이런 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창밖에서 택시 브레이크 소리가 크게 울렸다. 누군가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모양이었다. 나도 오늘 밤 늦게 집에 왔지만 마음은 아직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불쑥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일어나서 등기권리증 복사본 위에 손을 얹었다. 손바닥이 따뜻해졌다. 이 종이 한 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작다고 여긴 건 저쪽이려니. 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더 단호하게 덧붙였다. 내가 나를 작게 만들긴 싫다. 전화번호부를 뒤적였다. 한 구석에 적어둔 아는 공인중개사의 번호가 손끝에 닿았다. 이런 시간에 전화하는 게 미안했지만 지금 아니면 용기가 사라질 것 같았다. 전화를 걸었다. 벨이 여러 번 울린 후 수화기 너머로 자다가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나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김 사장님, 집 하나 팔려고 하는데요. 서둘러서 처리하고 싶어요. 어느 집 말씀이신지? 강남에 있는 아파트요. 우리 딸 부부가 살고 있는.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다. 아마 김 사장도 놀란 모양이었다. 누님, 그런 큰일은 가족들과 상의하고. 상의할 건 없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내가 팔겠다는데 뭘 상의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68년을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내일 아침에 뵐 수 있나요? 네, 누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신 거죠? 괜찮냐고? 나는 웃었다. 괜찮지 않아서 이러는 거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후련했다. 네, 괜찮아요.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다시 차를 마셨다. 이번엔 목이 덜 아팠다. 새벽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왔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자마자 나는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사장님, 일찍 나와주세요. 오늘 처리하고 싶어요. 새벽에 잠을 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아져 있었다. 오랜만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다.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 문이 열리자 김 사장이 서둘러 컴퓨터를 켰다.
누님, 등기부등본 떼봤어요. 소유자 정불래 맞네요. 근저당 없고 미등기 전세권도 없어요. 깨끗한 상태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다. 평생 빚 없이 살아온 내 원칙이 이럴 때 빛을 발하는구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격은 시장가보다 조금 낮춰요.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김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누님,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시세대로 받으셔도 금방 나갈 텐데. 나는 미소를 지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요. 김 사장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나는 컵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그 웃음에는 68년을 살아온 사람의 단단함이 들어 있었다. 살던 사람들 의견은 들어줄 거예요. 그러나 허락은 내 거죠.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내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다. 언제부터 내가 내 일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됐을까? 미라의 그 시선, 그 말투가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었구나. 그날 오후 기적처럼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다. 재건축 예정 호재가 걸린 단지라 문의가 빠르게 붙었다. 30대 젊은 부부였는데 급하게 집을 구하고 있다고 했다. 어머님, 정말 좋은 집이네요. 근데 언제 입주 가능한가요? 나는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잔금 날짜를 앞당겨 주세요. 한 달? 아니요, 10일이면 좋겠어요. 젊은 부부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더니 말했다. 저희도 급한 사정이 있어서요. 계약금 2배 배상 조건으로 10일 가능해요. 그가 악수를 청했을 때 내 손이 조금 떨렸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계약서가 3장 놓였다. 매도인 정불래, 매수인, 공인중개사. 볼펜을 잡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정불래, 정불래, 정불래. 내 이름을 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볼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 글씨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 같았다. 계약금이 이체되며 휴대폰에 딸깍 알림이 떴다. 나는 화면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숫자가 나열된 화면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 결심과 의지가 들어 있었다. 신기하네요. 돈이 들어왔다고 마음이 덜 허전해지는 것도 아니네. 중개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런데 누님, 지금 사시는 분들한테는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라의 놀란 표정도.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니, 늦은 게 아니라 때가 된 거다. 나는 창밖 인도에 스며든 햇빛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햇살이 내 어깨를 감쌌다. 오늘이요. 중개사 사무실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문자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다. 미라 사돈께서는 어제 저녁 잘 보내셨는지요? 사실 어제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글이 길어지고 있었다. 지우고 다시 썼다. 미라 사돈, 급하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뵙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이 되시면.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결국 짧게 남겼다. 미라 사돈, 잠깐 뵙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제 집에서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손가락이 멈췄다. 이 문자를 보내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것이다. 더 이상 뒤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 바뀌어야 해.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손끝이 떨렸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떨리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다. 어제와 같은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눈빛이 더 또렷해진 것 같았다. 서두르면 엉킨다는 말을 평생 믿고 살아왔는데 오늘만은 속도를 믿어보기로 했다. 때로는 빠른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망설이면 용기가 사라지고 용기가 사라지면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 것 같았다. 살아온 시간의 무게로부터 나 자신을 떼어내는 일. 누군가는 괜한 고집이라 하겠지만 나는 그 고집으로 아이들을 키워냈다. 혼자서 당당하게. 이번엔 내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곧 미라가 올 시간이다. 나는 차를 우리고 마음을 정리했다. 오늘 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다. 오후 5시 미라는 아이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 준 후 차 안에서 내 문자를 확인했을 것이다. 나는 그가 문자를 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아마 표정이 굳었을 것이고 오늘 블레시 집에서 라며 당황했을 것이다. 나는 집에서 기다리며 차상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오늘은 정중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니까. 68년을 살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중요한 말을 할 때일수록 차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미라가 서 있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고 향수 냄새가 진했다. 아마 긴장했을 것이다. 들어오세요. 나는 가능한 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라가 거실에 앉자 나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죠?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매 계약서예요. 어제 그 집 팔았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가슴도 두근거렸다. 돌이킬 수 없는 말이었으니까. 미라가 든 컵과 접시가 동시에 떨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라는 봉투를 급하게 열어 서류를 훑었다. 도장, 인감증명서 사본, 이체 내역. 모든 것이 진짜였다. 모든 게 끝으로 향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그 집, 우리 집이에요. 미라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살던 집이지 사돈 집은 아니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매정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다.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마 그 순간 미라의 세상이 뒤집혔을 것이다. 결혼 초 도연과 수진에게 이 동네로 들어오라고 조언했고 내가 분양권을 잡아준 덕에 아이들이 안정됐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등기 명의를 끝내 바꾸지 못한 채 인테리어와 관리비를 대왔다는 자부심이 소유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왜요? 어제 저녁 때문이에요? 미라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눈을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제 한마디가 마지막 빗방울이었어요. 비는 오래전부터 내리고 있었거든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 말해야 했다. 사람이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눈. 나는 그 눈길 속에 우리 수진이랑 손주가 들어있을까봐 잠을 못 잤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후련했다. 드디어 내 마음속 깊이 있던 말을 꺼낸 것이다. 미라는 말을 잃었다. 손톱으로 테이블을 긁는 소리만 들렸다. 사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상의는 부탁이 되고 부탁은 빚이 되죠. 나는 더는 빚지고 싶지 않아요.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빚지지 않고 살기. 그것이 내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수진과 도연이었다. 소식이 중개소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나 보다. 도연이 전화로 장모님이 집을 팔았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달려온 모양이었다.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섰다. 얼굴이 창백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다. 그래요. 수진이 뒤따라 들어왔다. 내 딸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미안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했다. 엄마,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수진아. 오래 생각한 일이야.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에게 집이 필요하면 다시 마련하자. 그런데 먼저 우리 말부터 다시 마련하자. 그 말을 하면서 내 마음도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이것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될 수 없다. 집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일까? 거실이 조용해졌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흘렀다. 모두가 내 결정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68년을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다. 거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내가 집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사돈, 어제 제가 그 말을 한 건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이 사람을 다치게 한다니까요.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또렷하게 내 마음을 말한 적이 언제였을까? 나는 평생 흙 만지고 살았어도 누군가를 아래에 두어 본 적은 없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그래,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도연은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장모님, 지금 잔금까지 10일 남았다고요? 우리의 학교도 저희 회사도 다 여기 묶여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다. 미안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래서 미리 말했지. 살던 대로 살라고. 다만 말에 높나지만 조금 바꾸자고.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도연은 착한 아이였다. 하지만 때로는 착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 수진이 울음을 삼켰다. 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엄마, 왜 이제야? 왜 이렇게 크게 뒤집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딸을 바라보았다. 내가 키운 소중한 딸. 하지만 때로는 딸도 보호받아야 할 때가 있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너는 늘 괜찮다고 했지. 그런데 괜찮지 않더라. 정말 그랬다. 수지는 항상 괜찮다, 괜찮다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아이 때문에 참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가? 미라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았다. 사돈, 체면이란 게 있어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체면? 나는 웃고 싶었다. 체면이 배를 채우나요? 잠을 재워주나요? 체면은 사람을 가릴 때 쓰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가림막을 치우고 싶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 평생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아왔던가. 침묵이 거실을 감쌌다. 무거운 침묵이었다. 멀리서 종소리 같은 자전거 벨이 울렸다. 그 소리가 방 안의 날카로운 공기를 조금 부드럽게 만드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는 집을 팔았지만 너희를 내친 건 아니야. 모든 이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나는 수진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반대로 더 가까이 부르려는 거야. 내 작은 집으로 와. 내가 편하면 손주도 편하고 손주가 편하면 우리 모두 편하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다. 그래, 이게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 서로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 미라의 표정이 변했다. 분노에서 뭔가 다른 감정으로. 아마 두려움일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 내가 무엇을 지키려 했나? 집? 체면? 아니면 나 자신만? 미라의 마음속 생각이 그 표정에 다 드러나 있었다. 68년을 살면서 사람의 마음 읽는 법은 배웠으니까. 미라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이제야 진짜 미라를 보는 것 같았다. 강한 척하던 가면을 벗고 나니 그 안에는 불안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시간은 늘 흘러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할 말은 다 했다. 이제는 그들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니 우리가 흘러가야지 붙잡고 있을 순 없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다. 시간은 정말 빠르다. 그러니 더욱 소중한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 수진이 일어나서 내 곁으로 왔다. 엄마, 괜찮아, 수진아. 다 괜찮을 거야.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이거였다. 이 따뜻함, 이 소중함. 도연도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도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처리할 문제였는데 어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거지. 미라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마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미라 사돈. 나는 그를 불렀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서로 눈높이를 맞춰서. 미라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사돈.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도 뭉클해졌다. 결국 우리 모두 사람이었구나.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생각해봐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 조용함은 어제의 그것과는 달랐다. 희망이 있는 조용함이었다. 계약 잔금일. 서류 처리 정돈되고 이사 트럭이 사돈댁 아파트 앞에 섰다. 나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 순간을 지켜보았다. 경비실은 웅성거렸다. 저 집 정말 팔린 거 맞대. 경비 아저씨들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아마 며칠 동안 동네 화제였을 것이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던 유리창들이 낯설게 빛났다. 그 집에서 손주와 함께 보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먼저 내 작은 전셋집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아파트라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계단 참마다 숨이 차올랐다. 나이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문을 열자 나무 바닥의 따스한 냄새가 나를 반겨주었다. 크지는 않아도 내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집.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안을 둘러보았다. 거실은 15평 정도로 작았지만 햇빛이 잘 들었다. 작은 식탁과 전기밥솥, 손주가 좋아할 작은 책장을 놓을 자리를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다. 여기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야 한다. 베란다로 나가보니 멀리 산이 보였다. 강남의 높은 아파트들과는 다른 풍경이었다. 더 소박하고 더 따뜻했다. 이곳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보금자리다. 오후 수진과 도연 그리고 손주가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올라왔다. 아이는 금세 적응하는 모습이었다.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며 외쳤다. 할미, 여기서 하늘이 가까워. 나는 웃었다. 아이의 순수한 감탄이 내 마음도 가볍게 만들었다. 그렇지. 하늘이 가까우면 사람 마음도 좀 가벼워진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강남 아파트의 유리창들 사이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 있었다. 수진이 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엄마, 여기 생각보다 괜찮네요. 햇빛도 잘 들고. 그렇지? 집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야. 도연은 조용히 구석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직 어색해하는 것 같았지만 예전처럼 불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첫날 저녁 나는 된장찌개에 호박을 두툼하게 썰어 넣었다. 오랜만에 내가 직접 차린 밥상이었다. 식탁은 비좁았지만 웃음소리는 넉넉했다. 할미가 끓인 찌개가 제일 맛있어. 손주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도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편한 곳에서 편한 말만 골라 썼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도연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 말은 배워가는 거야. 오늘 조금 배우고 내일 조금 더. 그래, 모든 것은 배워가는 과정이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맞춰가는. 손주가 젓가락으로 애써 호박을 짚다가 떨어뜨렸다. 튀어나간 호박을 도연히 재빨리 주워 접시에 올려주었다. 그 작은 동작이 묘하게 방을 따뜻하게 채웠다. 고맙다, 아빠. 손주가 환하게 웃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구나. 강남 아파트의 화려한 식탁보다 이 좁은 식탁이 훨씬 따뜻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 다가와서 내 옆에 섰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할 일을 한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다. 내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들고 나서 나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멀리 도로 위 헤드라이트가 강물처럼 흘렀다. 강남의 야경과는 다른 소박하지만 정겨운 풍경이었다. 집을 팔아 무엇을 얻었나?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돈? 아니다. 그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다. 사람의 높이를 갖게 만드는 법을 조금은 가르쳤나 보다. 그래, 이게 답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다. 창 너머로 밤바람이 불어왔다. 시원하고 상쾌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손주와 함께 근처 공원에 산책이라도 가볼까? 수진과 함께 시장에서 장이라도 봐볼까? 작은 집이지만 큰 희망으로 가득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 적이 언제였을까? 멀리서 시계탑 종소리가 울렸다. 자정이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창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한 주가 지나고 나는 현관 벨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누구일까? 문을 열어보니 미라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힐을 신고 5층까지 올라오느라 숨이 가빠 보였다. 그 모습이 어쩐지 예전과 달라 보였다. 사돈. 미라의 목소리가 작았다.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다. 나는 잠시 멈춤했다가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선 미라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좁지만 환하고 정돈된 거실, 손주가 그린 그림이 붙은 벽 한쪽엔 내가 잘 말린 고무장갑이 걸려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예전의 그 차갑함이 없었다. 나는 의자를 권했다. 미라는 꽃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더니 허리를 깊이 굽혔다. 그날 제가 못한 말이 있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낮춰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사과를 받고 싶어서 집을 판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미라를 보니 마음 한편이 아팠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컵을 내밀었다. 목 축이세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들고 말을 이었다. 집이 없어지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저희가 붙들고 있던 게 무엇이었는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말, 주소지로 입에 힘주는 말, 그런 걸 말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미라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사람이란 게 다 그래요. 가진 걸로 자신을 설명하다 보면 언젠가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지. 그날 우리는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고향 얘기, 결혼 초기에 힘들었던 얘기, 아이들 키우며 울던 날의 얘기. 미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꺼내놓았다. 어제 백화점에서 시골 감성이라는 글씨가 박힌 앞치마를 봤어요. 미라가 쓴웃음을 지었다. 예뻐서 살 뻔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했죠. 내가 그 단어를 얼마나 쉽게 그리고 무심히 썼는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골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지요.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더 가까울 수 있고 마음이 더 자주 숨을 쉬지. 미라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다. 아, 이 사람도 많이 힘들었구나. 체면 때문에, 남들 시선 때문에 얼마나 조바심을 했을까. 사돈, 저도 사실은 늘 불안했어요. 미라가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남에 산다고 해서 뭐가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걸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옷차림, 말투, 아이 교육까지 모든 게 남들 눈에 보이는 거니까. 나는 그제야 미라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사람도 나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구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줄은 몰랐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미, 왔어요. 손주가 나에게 먼저 달려와 안겼다가 미라를 발견했다. 사돈 할머니. 순수한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 같은 건 모르고 미라에게도 달려가서 안겼다. 미라는 순간 놀라더니 서툰 손길로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그 손길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다. 학교 어땠어? 미라가 아이에게 물었다. 좋았어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어요. 여기 동네 아이들이 더 친근해요. 아이의 말에 미라가 미소를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그래, 정말 다행이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마음만 열면. 저녁이 되어서야 미라가 일어났다. 사돈, 정말 감사해요. 오늘 많은 걸 배웠어요. 뭐요? 우리 서로 배워가는 거죠. 미라가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다. 앞으로 자주 놀러 와도 될까요? 이렇게 편하게. 나는 웃었다. 언제든지 오세요.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미라가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혼잣말을 했다. 말을 낮추니 마음도 낮아지는구나. 정말 그랬다. 미라도 나도 모두 마음의 문턱을 낮춘 것 같았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변화를 목격한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가을비가 얇게 내리던 저녁, 나는 작은 전셋집 식탁에서 호박전을 부치고 있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모락모락 올라오는 김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수지는 상을 차리고 있었고 도연은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있었다. 오늘은 미라 사돈 부부를 초대한 날이었다. 문이 열리고 미라와 남편 박성호가 들어왔다. 성호는 쑥스러운 듯 깊게 인사를 했다. 그동안 참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라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더 자연스럽고 더 편안해 보였다. 식탁에 둘러앉자 처음엔 어색한 웃음만 돌았다. 그런데 손주가 고등어살을 정성스럽게 발라서 미라 접시에 올려주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풀렸다. 사돈할머니, 이거 할미가 구운 거예요. 맛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미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어색하지 않았다. 자연스러웠다. 나는 잔을 들었다. 집 얘기는 그만합시다. 오늘은 사람 얘기만 합시다. 미라가 잔을 받치며 말했다. 맞아요. 집은 주소를 적는 데 쓰고 사람은 마음을 적는 데 쓰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말 한마디에서도 그 변화가 느껴졌다. 식사가 무르익을 즈음 성우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새로 구한 전셋집 보탬이 되시라고. 작은 성의입니다. 나는 봉투를 밀어두며 웃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오늘은 밥값만 내세요. 모두가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억지스럽지 않은. 밥상이 끝나갈 즈음 나는 창틀에 팔꿈치를 괴고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사람은 말로 상처를 내고 또 말로 상처를 꿰매요. 오늘은 꿰맨 날로 합시다. 수진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딸의 온기가 따뜻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장모님 고맙습니다. 제 말이 가벼웠습니다. 저도요. 미라가 깊게 숨을 쉬었다. 제 말이 높았습니다.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한 적이 있었을까? 우리 모두 배우는 거예요. 나도 배우고 있어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어떻게 하면 서로 마음 아프지 않게 지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말로 사람을 세울 수 있는지, 그런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식탁 위 설거지 그릇들 사이로 손주가 가져온 작은 촛불이 흔들렸다. 아이가 소원을 빌더니 후마이노스 하고 불렀다. 어둠 속에서 모두의 웃음소리가 겹쳐졌다. 뭘 빌었어? 수진이 아이에게 물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내기로 빌었어요. 할미랑, 엄마랑, 아빠랑, 사돈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다 함께요. 아이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라는 걸. 창밖에 비가 그치고 유리창에 희미한 달이 비쳤다. 구름 사이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달빛이 신비로웠다. 나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말을 썼다. 무시로 시작된 상처, 사랑으로 끝났다. 그리고 생각을 고쳐 썼다. 아니, 사랑으로 계속된다. 그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미라 부부가 일어났다. 정말 고마웠어요, 사돈. 미라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셔서. 편한 게 맞는 거예요. 가족인데. 그들이 떠나고 나서 나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살다 보면 이런 집, 저런 집 다 만나지. 하지만 우리 집이 되는 건 결국 서로를 같은 눈높이로 보는 그 자리란다. 손주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여기 우리 집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 지금, 이 말이 우리 집이다. 말이 집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따뜻한 말은 따뜻한 집을 만들고 차가운 말은 차가운 집을 만들지.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해야 하는 거야. 손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겼다.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수진과 도연도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수진이 말했다. 무엇을? 집을 파신 것도, 오늘 이렇게 다시 모이게 하신 것도. 나는 웃었다. 집은 팔았지만 가족은 더 단단해졌구나. 도연이 말했다. 장모님,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하겠습니다. 다르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 억지로 달라지려 하면 또 어색해져. 그냥 마음 편하게. 그날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들고 나서 나는 혼자 남아 창가에 섰다. 달이 구름 사이로 완전히 나타났다. 밝고 환했다. 집을 팔기 전에는 미라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가. 하지만 지금은 그 아픔이 고마웠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으니까. 68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람은 상처받을 때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 나는 작은 집을 둘러보았다. 손주의 그림이 붙은 벽, 우리가 함께 먹었던 식탁, 모두의 웃음소리가 스며든 거실. 이 모든 것이 소중했다. 진짜 집이란 이런 거구나. 주소나 평수나 가격이 아니라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이 진짜 집이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손주와 함께 공원에 가서 낙엽을 주워볼까? 수진과 함께 시장에 가서 겨울 준비를 해볼까? 미라가 또 놀러 올까?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라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달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다. 고맙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창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내일은 더욱 따뜻한 하루가 될 것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